자, 오늘 내용이 30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약간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에 관한 모든 지식 부파TV 파로스입니다. 오늘은 동해선 고속철도 개통의 파급 효과와 앞으로의 동해 지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몰랐던 내용들이 좀 은근히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사실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냥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을 보시고 사회나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동해선 삼척 포항 고속철도의 공정률이 95% 돌파했습니다. 네, 꽤 긴 구간이고, 네, 그리고 동해하고 포항 전철 사업 또한 40%를 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사 이름도 2024년 4월 28일 일자를 보면 12개 역사 중 11개의 역사 이름은 정했다고 합니다. 결정됐다고 하네요. 포항 삼척 철도 건설입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여기 포항까지 이 구간이 이제 드디어 개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을 제가 몇 번이고 실장님하고 도로로 달려봤거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제 갔다 오면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죠. 아름답기는 너무 아름다운데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이쪽 지역이 고속철도 개통되고 또 동해하고 포항 간의 전철 사업이 완료되면 야, 여기 진짜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 그리고 관광객들 진짜 많이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번에 저희 또 실장님하고 그 태양을 보겠다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겠다고 동해를 갔습니다. 동해를 갔는데 숙박을 미리 예약하지 않고 갔다가 지낼 곳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텔에서 자는 게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텔에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러다가 딱 그 길바닥에서 자겠다 싶어가지고 한 모텔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자리가 났대요. 한 자리가 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심한 가격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안 갔거든요. 다른 데 좀 알아보면 되겠지 하고 동해에서 삼척으로 넘어가서 삼척에는 있을 거야. 삼척에는 지낼 만한 방이 있을 거야. 민박집이나 이런 곳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웬걸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그 지낼 만한 곳을 찾지 못했고 숙박 다 찾고 여관 모텔 다 찾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 모텔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손님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방이 없다고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찜질방 가서 잤습니다. 자, 그래서 동해를 가면 미리 예약을 일찌감치 하고 가야 되겠더라. 자, 이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근데 그런 부분이 그 서울에서 이 동해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갈 곳이 좀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몰리면 막 숙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척하고 포항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선택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에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쪽으로 동해 쪽으로 가는 것이 또 수월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해를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다른 지역들, 특히 이제 되게 인상 깊었던 곳이 울진, 영덕,
뭐 이런 곳들, 그리고 뭐 포항, 뭐 이런 곳들도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고, 네, 너무 좋은 곳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은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 인구가 많이 빠져가고, 이러다가, 이곳은 다 소멸되는 건 아닌가,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곳들도 있었는데, 고속철도하고 전철화 사업이 완공되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많이 활성화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하반기에 이제 개통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해에서 삼척, 포항 구간이 50분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강릉, 동해, 삼척, 포항, 울산, 부산 구간은 3시간 주파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강릉과 원주 모두 부산까지 2시간에서 3시간대로 연결이 가능해지고요. 동해안과 강남 남부권, 물류, 산업, 관광 등의 대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동해선 삼척 포항 고속철도는 166.3km로 포항 영덕 구간은 이미 2018년 1월 개통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2024년 말에 완전 개통이 되면 삼척에서 포항까지 약 50분 아니면 55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 중인 포항에서 동해 전철화 사업은 40%밖에 안 됐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토목공사가 아니래요. 토목공사가 아니고 전력공급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이 고속철도 사업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동해선 삼척 포항 고속철도는 연장 166.3km로 포항 영덕 구간은 2018년 1월 달에 이미 개통을 한 상태고 2024년 완전 개통 시에는 삼척에서 포항까지 5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항, 울산, 부산 간 동해 남부선은 2021년 12월 달에 개통을 했으며 부산, 포항 간 운행 시간은 76분 가량이라고 합니다. 2024년에 삼척하고 포항선이 완료되면 동해, 삼척, 부산까지 2시간 10분이면 갈 수가 있고 강릉에서 부산까지는 3시간 5분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강릉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차량으로 5시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달려서 포항까지 도로를 따라서 달려봤는데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별로 안 다녀요. 물론 이제 영덕이나 포항, 특히 영덕을 가면 물류를 운반하는 그런 차량은 엄청나게 많이 영덕을 지나서 가긴 하거든요. 근데 동해선을 따라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우리가 달렸을 때는 정말 다른 차들이 달리지가 않더라고요. 현재 강릉에서 부산까지 차량으로 5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동 시간이 이제 2시간가량 단축되는 셈이고요. 그래서 강원 동해안과 부산 간 당일치기 관광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 수도권 철도망 연결에 이어서 강원 경북, 경남, 부산권도 고속철도망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우선은 강릉과 원주 모두 부산까지 2-3시간대 연결이 가능해져서 동해안과 강원 남부권 물류, 산업, 관광 등의 대전환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동해 삼척 등 강원 동해안은 해안 절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산 등에서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이제 동해까지 운행하는 무궁화호를 이용한다면 무려 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 철도망이 대폭 확충이 이루어지면서 교통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 지금 요즘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역 발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물론 또 이것도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통이 좋아지면 오히려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지 않겠는가. 자, 이게 울산하고 부산하고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울산의 인구가 부산으로 빠져나가더라. 그런 현상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쪽 지역이 이 관광 수요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 효과도 있을 거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는데요. 자, 그거가 이제 뜻밖의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 이 부분입니다. 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예요. 뜬금없이 러시아가 왜 나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입지가 궁색해진 러시아. 러시아가 갑자기 그들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그 유라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유라시아. 자, 근데 유라시아라는 말을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 정확하게 좀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유라시아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공동체라고 합니다. 자, 2010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세 개국이 관세 동맹을 결성한 이후 2015년에 내륙 국가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르기스탄 등의 국가로 확대해 EU와 같은 경제 공동시장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국가는 모두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러시아가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를 중국한테 이제 사용하라고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국가들이 그 해양을 끼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 내륙 국가들이라고 하네요. 자, 이들 내륙 유라시아 국가들이 바다를 끼고 있는 알타시아 국가들과 동해를 통한 교역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알타시아는 대체란 뜻의 얼터너티브와 아시아를 합성한 조어인데, 자,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미중 균열 후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생산 기지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아시아 14개국을 선정해서 알타시아 명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알타시아 명칭을 붙였는데 경제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인구 대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와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의 국가인데, 자, 라오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양 국가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유라시아에 이어 알타시아가 등장한 후 이제 알타시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알타시아가 등장한 후 자, 우리의 동해가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동해는 한반도와 러시아의 연해주와 일본 열도에 둘러싸인 호수 형상이지만 수심이 깊어서 대양의 유통 항로 자격을 갖춘 바다이고, 동해는 세 개의 해협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지금 러시아하고 다들 잘 안 지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동해가 각광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 러시아하고 지금 별로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조금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좀 들어봐 주세요. 자, 이 중 대표적인 해협이 대한해협, 인데요. 대한해협 이외의 해협은 시베리아와 사할린 섬 간의 타타르 해협, 사할린과 일본의 홋카이도 간의 라페루즈 해협이 있지만, 자, 그 두 해협은요, 수심이 얕답니다. 수심이 얕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모두 북태평양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라시아와 남서태평양 국가들인 알타시아 간의 체단 항로로는 당연코 동해와 현해탄을 통하는 항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컨대 우리 한국은 유라시아와 알타시아 국가들의 연결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동해를 끼고 있는 셈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요. 좀 러시아의 입장이 좀 불리해진데다가 또한 미국이 중국을 또 많이 견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중국 막 수출 막 견제하고 막 이러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하고 좀 서로 간에 도움을 이제 주거니 받거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크라이나와 전쟁 여파로 입지가 궁색해진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이제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러면 미국 제재 엄청 많이 받잖아요. 그죠? 전쟁을 일으킨 나라다 막 이래가지고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그들의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중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역사적으로 원래는 우리나라 영토였다고 해요. 발해 영토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땅을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 땅만 갖고 있었어도 참. 자, 어쨌든 그랬다가 이제 중국 땅이 됐다가 1858년에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 기존 그 육로를 사용해가지고 이 1000km 이상 떨어진 서해 쪽에 라오닌성의 다롄항 등을 통해 서해를 거쳐서 이 다롄항 이쪽이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저번에 우리 서해 간의 관계, 그 다롄과의 관계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통해서 서해를 거쳐 태평양 해역으로 무역 화물을 운송하던 것을 이쪽으로 운송하던 것을 이제 이쪽으로 블라디보스토크를 이용해서 동해를 통해 바로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어 운송 시간과 육로 운송 비용을 크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 쪽의 항구를 이용하게 될 중국 북망주의 지린성과 헤이롱장성은 물류면에서 낙후됐던 것을 동해 항로로서 서해 쪽 포화 상태의 물류망을 벗어날 수 있고 서해 쪽이 물류가 지금 인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물류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런 포화 상태의 물류망에서 벗어나서 향후 중국 동북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곡물이 알타시아 지역으로 대량 신속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리해서 우리나라 동해와 대한해협 항로가 인도양 지역 국가와 태평양 지역 국가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해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 홍해 끝에 베브엘 만데부 해협 에서 수에즈 운하 통과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물류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더 또 고공행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 바브엘만 대부 해협 못지않게 이 해협이 중요한 그 항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국내로만 봐서는 이쪽이 엄청나게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텐데요. 자, 동해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동해항에 1조 8,730억 원을 들여서 컨테이너 전기 항로 개설 및 물류단지 조성, 육상 한만구역 확장 및 항만 배후 단지 지정, 동해 신항 조기 개발, 컨테이너 기능 재조정 추진 등 복합 물류 항만 기반을 구축하고 또 2024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해서 동해 신항 건설과 연계해서 기존 벌크 화물 기능은 신항으로 이전하고 동해 본항은 고부가치 항만 기능으로 재편해서 동해 봉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해항을 통해서 수출액이 전년보다 52.9% 증가를 한 상태고요.
연간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는 북방 경제권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늘어서요. 네, 키르기스스탄이 1,540%, 네, 몽골이 891%, 카자흐스탄이 555%, 타지키스탄이 460%를 기록해서 네, 북방 교역의 전초기지 구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이 지금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한국에 지금 부산에서 동해 그 전철 철도 시설이 또 다 완료가 되고 물류가 이렇게 서로 유라시아 물류가 이 연계 구상도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하면 그 예상하는 2026년 글로벌 물류 시장 규모가 약 1경 7,700조 원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류 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커다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글로벌 물류 시장 규모는 약 16조 달러, 그러니까 약 1경 7,700조 원 정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국내 물류 산업 종사자도 한 300만 명 정도, 총 300만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많은 국민이 그 물류 관련된 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류 사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의견을 내시는 전문가님도 계십니다. 자, 동해항에 1조 8천억을 이제 투입해서 항동해권 산업 물류 중심지로 지금 만들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2023년 2월달 기사입니다. 자, 근데 어제 뜻밖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푸틴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주로 대사가 푸틴 취임식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되게 의문스러웠는데 어제 기사로 이도훈 주 러시아 대사가 7일 정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 등 다수의 서방 국가는 취임식에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대선에 대한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될 것이냐, 트럼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가 갑자기 급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몰빵을 하고 있으면 다음에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골고루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막내 손주죠. 손주가 그 회장한테, 그 할아버지 회장한테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뒷돈을 대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골고루 다 대야 된다라고 그 어린 그 손주가 대답을 했는데요. 외교 관계 어렵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아까도 이 동해 쪽으로 물류 산업이 저렇게 커지고 활성화되고 막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또 엄청난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너무 외면하고 소홀하고 막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실속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외교부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바이든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 트럼프가 되면 중국은 그냥 대놓고 팰 수는 있지만 러시아 푸틴하고는 잘 지내는 그런 좀 경향이 있다 보니 자, 만약을 위해서 한러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을 고려해서 이 대사를 참석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걸 또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자, 5월 8일 기사에 푸틴이 203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성명을 했습니다.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30년까지 러시아의 경제를 세계 4위권 규모로 키우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그 러시아가요. 작년 GDP가 3%나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203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4대 경제 대국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작년에 러시아가 GDP가 3%나 올랐다 그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북한이 뭐 망하네 안 망하네 뭐 그런 뭐 경제적으로 너무 막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뭐 조만간 뭐 북한이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러시아에 무기를 대면서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이 좀 형편이 나아졌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속사정이 그렇더라. 그래서 좀 자극적인 내용만 보고 속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정말 반대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자, 우리 한국이 중간에서 좀 잘 중립을 잘 지켜가면서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외교부 설명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 각국은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대표를 보낼지를 두고 의견을 일치시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열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대표는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유럽연합 대변인도 러시아 주재 대사를 푸틴 대통령 취임식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영국, 독일, 캐나다도 불참한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2023년 11월 달 기사에 평당 땅값만 7천만 원, 즉 3.3제곱미터 한 평의 땅값이 7천만 원이나 올랐다. 이게 양양이요, 양양. 예전에 제가 그 양양 공매 물건으로 그 몇백만 원짜리 되는 아주 작은 단독주택을 공매 물건으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양양에 대해서 되게 이 양양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양양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양양의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양양이 지금 2023년 11월 달에는 7천만 원인데 지금은 8천만 원까지 지금 올랐다고 합니다. 자, 서핑 쪽에 성지가 된 양양국 땅값 상승세가 장난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관광 인프라, 그리고 나중에 또 경간선이 개통이 되면 더 또 오르지 않을까 라는 이슈를 타고 땅값이 홀홀 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배평 이하의 한 요지의 경우 평당 8천만 원까지 부르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값은 오르고 있는데요. 양양의 리조트 개발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자재 가격도 되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양양의 땅값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리조트 개발이 원활하지 않아서 양양 리조트 개발은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하다 보니까 강원도 양양군 숙박시설 인허가 실적 또한 뚝 떨어졌다고 해요. 강릉 이렇게 핫플레이스들이 많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제 동해선이 삼척하고 이제 포항하고 다 연결되고 막 그러면은 전방위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행하란 모든 지식 부파TV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